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 이중석입니다. 오늘 대놀TV 수요 세미나에 초청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제목은 골 이식제의 선택,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GBR이 예전에는 어떤 게 가장 좋다,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주가 되었다면, 사실 요즘에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에,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게 다른 여러분들 교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 이식제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얼마나 정말 잘 기능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이렇게 다룰 때 좀 편한 것들을 우선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특정한 동물이나 어떤 동종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일 것 같고,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가성비라고 하더라도 기능적인 부분이 더 또 객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골 이식제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가 골 형성을 하기 위해서 골 이식제를 넣는다, 골 이식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골 이식제는 당연히 골 형성을 촉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골 형성을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할지 정말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슬라이드는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냈던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냈던 논문의 일부 사진입니다.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이식하지 않은 발치와에 아무것도 이식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 가지는 각각의 다른 종류의 골 이식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2주째부터 뼈 형성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식제를 넣은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넣어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 형성 자체가 매우 더디게 되어 있거나 거의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4주째가 되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곳에서는 뼈가 정말 많이 생기는데, 그때서야 이제 골 이식제는 조금 더 생기게 되고요. 칼슘이 막 릴리즈가 되는 그런 흡수가 조금 빠른 이식제들은 오히려 초기에는 뼈 형성이 더 덜 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저희 결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험 결과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했던 논문인데, 이 하악에다가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뼈가 얼마나 차는지를 봤던 거거든요. 세 가지 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아무것도 넣지 않은 곳에서는 아랫부분과 같이 뼈가 잘 형성되는 데 반해서 위에 이제 골 이식제를 넣으면 같은 기간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부분에만 뼈가 조금 형성되고 그 이외에는 뼈가 잘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골 이식제를 넣는 것 자체가 골 형성을 촉진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골 이식제는 골 형성을 모두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 형성을 저해하는데 왜 골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 골 이식제를 사용할지, 왜 사용할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처음부터 시작된 연구나 시작된 근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림을 조금 제가 바꿔봤긴 했는데, 쉔크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한 연구자께서 이런 식으로 개에다가 버컬링과로 양쪽으로 다 파여져 있는 디펙트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이렇게 덮어주고 고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치유된 양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양 옆에 있는 벽이나 바닥에서부터 뼈 형성이 될 수 있는 혈관도 자라 들어오고 그 뼈가 될 수 있는 공간들, 뼈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기서 주변으로부터 공간만 만들어주면 주변으로부터 뼈가 형성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멤브레인 하방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요. 그냥 공간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뼈가 정말 완벽하게 찬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샘플들을 보면 왼쪽처럼 이렇게 잘 뼈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반해서 어떤 데는
한쪽으로 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멤브레인이 약간 이탈되면서 공간 자체가 이렇게 찌부러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안쪽에다가 무언가를 빽빽하게 채워놓으면 이런 중간과 같은 일들이 거의 벌어지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이식제를 안쪽에 채워넣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상적인 골이식제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구분을 굳이 이제 소스로부터 어디서부터 골이식제가 나왔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자가골, 그리고 동종골, 이종골, 그리고 합성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골을 만들 수 있는 오스테오제네시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뼈를 형성하게 하게 만드는 오스테오 인덕션, 그리고 공간을 형성해주는 오스테오 컨덕션이라는 이 세 가지 특성으로 골 이식제를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갖고 있는 오토지너스 폰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 이식제는 대부분 자가골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자가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뭐 옛날 성경에서도 보듯이 자가골 이식이 아마 제일 최초로 일어난 건 아마 성경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비뼈에서 딱 떼어서 무언가 사람을 만들듯이 이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골유도 재생술, GBR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이식제, 그리고 골 이식을 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냐면 그 이식체가 얼만큼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이 있나, 그 골 형성, 직접 골 형성하는 능력이 얼만큼 있나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식 들어가는 이식제의 특성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렇게 특성이 너무 좋으면 멤브레인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DFDBA라고 하는 그런 골이식제는 BMP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골 형성이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됐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골유도 재생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이게 조직공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부터 골 형성이 자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골 디펙트의 양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가골이 무조건 골드 스탠다드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들이 조금 변하게 된 계기는 사실 더 큰 변화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고어텍스 멤브레인. 요즘에는 아마 최근에 임플란트나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해 보신 분들은 거의 사용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고어텍스라고 하는 이런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지고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11년에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치과용 고어텍스 멤브레인이 단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막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기피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멤브레인, 저는 보통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폐막이라고 하죠. 이제 그 차폐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고어텍스 멤브레인처럼 세포를 차단해서 선택적인 세포가 오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이름인데, 그런 차폐막을 기준으로 해서 멤브레인의 이상적인 특성을 6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6가지 특성이 가장 중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이 셀 어클루시브니스, 세포를 얼마나 차단해서 선택적인 세포가 오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꼭 이게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개에서 큰 디펙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덮어두었는데 한쪽에는 그냥 고어텍스 멤브레인으로 완전히 이제 세포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덮어두었고요. 하나는 구멍을 여러 개를 정말 많이 뚫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라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보면 뼈 형성이 얼마나 됐냐를 보면은 3.2mm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일반적인 고어텍스 멤브레인 덮었을 때고 2mm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구멍을 막 뚫어놨을 때거든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놨을 때보다 세포를 완전히 차단했을 때 더 뼈가 더 많이 형성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없었냐면 우리가 그냥 구멍을 뚫지 않고 완전히 세포를 차단했던 그런 곳에서는 6마리 중에 3개가 다 노출이 심하게 돼서 다 샘플을 버렸습니다. 아예 뭔가 재생도 안 되고 완전 재앙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절반만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구멍을 뚫어놓은 구불에서는 뼈 형성 자체가 그게 아주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많이 형성됐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뼈 형성은 일어났고요. 결국엔 임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니었던 거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아주 재앙 같은 그런 상황은 이렇게 세포를 완전히 차단했을 때 더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꼭 셀 오클루시브디스, 완전히 세포를 차단하는 게 이 GBR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비흡수성 멤브레인하고 지금은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리저버블 멤브레인, 콜라겐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메타 분석에서 보면 이렇게 노출되는 비율이 비흡수성에서는 20%까지 나타나지만 흡수성에서는 약 5%밖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흡수성 멤브레인,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 고어텍스 멤브레인은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고 사장 없어지게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그냥 대체된 거냐, 그냥 똑같은 멤브레인인데 그냥 그것만 바꿨으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산입니다. 이거는 비흡수성 멤브레인하고 흡수성 멤브레인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비흡수성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텐트에 비교를 하는데요. 텐트를 우리가 공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와이어 같은 거에 단단한 와이어 같은 거를 먼저 힘을 버텨주게 하고 바깥을 싸고 중간은 텅 비어 있게 되죠. 이런 걸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공간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이타늄 리인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텐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흡수성 멤브레인 혹은 콜라겐 멤브레인은 어떤 거냐면 쌀포대랑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포대 자체는 그냥 내려놓으면 그냥 푹 꺼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무언가를 빽빽하게 채워 넣어야만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콜라겐 멤브레인은 그 하방에 있는 골 이식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예전에 골드 스탠다드라고 했던 자가골을 사용했던 케이스를 2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텍스 멤브레인에서는 자가골을 사용하면 자기가 공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안쪽에 정말 아름다운 뼈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콜라겐 멤브레인에다 이렇게 자가골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이 부분에 부피가 많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질적인 면은 굉장히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피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골이식제들이 대부분 뭘 따라 만들었다고요? 자가골을 따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빨리 흡수될 거냐, 뼈 형성과 동시에 어떻게 흡수될 거냐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는 정말 흡수가 빨랐던 재료거든요. 이 재료가 곧 GBR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유행을 하면서 90년대 중후반부터 굉장히 유행처럼 막 여러 가지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그 시기가 이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사용이 줄어들면서와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고요. 흡수가 거의 안 되는 이런 고리식제는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과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이렇게 이종골 이식제를 사용했을 때 결과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뼈 형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챌린저블한 디펙트죠. 여기에다가 왼쪽처럼 골이식제를 적용하고 콜라겐 멤브레인만 덮어서 적용을 했을 때도 보면 이식제가 잘 유지되고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 4개월째에도 이렇게 원래 있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이 공간이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골유도 재생술 GB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본 엔벨롭, 이전에 이동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본 엔벨롭 안에서 성공적인 골 형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아주 예지성 있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멤브레인의 종류에 따라서 골 이식제를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거면 흡수가 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콜 자체가 공간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면 골 이식제가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 그래서 공간을 충분히 오랫동안 만들 수 있는 이식제를 사용하여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골을 형성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가골을 사용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공간을 좀 다른 걸로 만들고 조금 더 자가골을 넣어서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것들을 많이 적용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는 소위 소세지 테크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자가골에다가 이 치조골에다가 굉장히 빵빵하게 이식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빵빵하게 이식하는 만큼 뼈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가골을 이렇게 넣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런 방식의 술식을 했을 때 저희가 자가골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들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게 자가골을 넣은 것일까요? 상상과는 다르게 자가골을 넣은 것이나 일단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었고요. 오히려 자가골을 넣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뼈 형성이 많이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자가골을 넣으면서 자가골 일부분이 흡수가 되고 그 팽팽하게 유지되던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골 이식제가 오히려 흩어지면서 그냥 부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자가골을 넣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골 이식제는 다 똑같으냐, 아무거나 공간만 유지해주면 우리가 그냥 고르면 되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니죠.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종골은 이종골, 동종골은 동종골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다음 보여드리는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의 김창성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좀 배려를 해줘서 데이터를 좀 주셨던 자료인데요. 토끼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골 이식제를 평가하는 실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식제를 넣고 뼈가 얼마나 형성되는가를 보는데 사실 이거는 골 이식제를 넣지 않고도 그냥 덮어두면 뼈가 상당히 많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어떤 재료는 이렇게 넣어보면 동종골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골 이식을 하면 비싸지만 이거는 좀 뼈가 잘 될 것 같아 말씀하시지만 어떤 특정 이렇게 동종골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 골 이식제는 오히려 뼈 형성이 거의 안 되는 것들을 또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뼈가 덜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이종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기간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같은 종류이지만 다른 이식제인 다른 이종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당 부분의 골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종골은 다 좋느냐? 꼭 그것도 아니죠. 어떤 이식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듬성듬성 골 형성은 되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골 형성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엔 골 이식제는 골 형성을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덜 나쁜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중간 과정에서 요약했던 것과 추가적으로 골 이식제의 능력보다는 골 결손부의 형태가 중요하고요. 여기 아까 이제 소세지 테크닉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많이 이식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자가골을 넣는다 하더라도 바깥까지 골 형성이 막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결국에는 원래 있던 윗지 모양만큼 본 엔벨롭만큼 뼈 형성이 되면서 유지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나쁜 것들을 먼저 가려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제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식제가 뭔가 공간을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남은 이식제가 골질을 혹시 저하시키지 않느냐, 흡수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고어텍스 멤브레인 쓸 때는 이거는 사실은 흡수가 되지 않나 공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사실 흡수되는 것들을 선호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골질을 저하시키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데이터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정의현 교수님이라고 계신 정의현 교수님의 환자분이었는데 이 환자분께서 이제 나중에 사후에 이제 시신 기증을 하시면서 이런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 이런 저희가
조직학적인 결과도 내고 마이크로CT의 결과를 냈던 결과를 보시면요. 여기에 있던 이식제들이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잘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메로우본이 형성되는 패턴이라든지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멜레이션, 완전히 성숙화된 골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 고리식재가 이렇게 듬성듬성 남아있더라도 골이 성숙화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걸 우리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듬성듬성 남아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골소주가 영향받지 않고 메로우본과 함께 잘 만들어지는 영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엔 나쁜 것을 먼저 가려내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잔존 이식제가 골질을 저하시키지 않냐,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잔존 이식제와 별개로 성숙화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 결손 우리가 얼마나 이 뼈 형성을 잘하게 할 거냐,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고리식재를 선택할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골 결손부를 분석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고리식재를 선택하려면 멤브레인을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비흡수성을 쓸 거냐, 흡수성을 쓸 거냐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콜라겐 멤브레인 혹은 흡수성 멤브레인을 선택하셨다면 공간을 어떻게든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이식제의 선택에서는 골이식제의 흡수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신다면. 그리고 나쁜 것들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직학적인 결과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사용하신 다음에 골편을 채취해서 조직학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나 아니면 다른 연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의료기기들은 항상 검증을 받고 해서 그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기적인 임상 결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결과들을 같이 확인해 보신다면 골이식제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팁이 되고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골이식제의 선택,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컨셉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 교실의 이중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